안녕하세요. 백일 고전지의 융합 통찰력 향상을 위한 심화과정, 역사 분야의 역사의 연구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역사의 연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논하는 가치를 담고 있는 고전인데요. 이 역사의 연구 두 번째 목차 소개하겠습니다. 목차는 크게 세 가지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는데요. 도전과 응전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1편부터 12편의 내용을 구성하고 있고요. 도전과 응전의 시대인 문명의 교차로 바로 한반도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생각해 봅시다라고 하는 공유된 고민을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이지요. 1편의 주제는 역사의 모습, 바로 서론에 대한 부분입니다. 서론에 있어서는 세 가지의 내용에 대한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데요. 역사의 연구 단위, 문명의 비교 연구, 사회의 비교 가능성. 초점은 바로 역사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단위로 나뉘고 또 문명 자체는 무엇과 비교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초점입니다. 따라서 1편에서의 함의는 우리가 아는 역사, 여러분과 제가 보통 아는 역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역사의 모습에서는요, 먼저 역사 연구의 단위를 탐색하는 것 그 자체가 바로 연구이다라고 합니다. 대다수 우리가 배웠던 역사라고 한다면 어떻게 배우셨나요? 국가를 배우셨고 또 사회를 배우셨죠? 토인비는 바로 그러한 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집니다. 역사라고 하는 것은 국민, 국가라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배웠고 또 연구했던 기존의 우리가 통상적인 방법을 탈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걸 탈피하게 된다면 역사를 새롭게 보는 출발점에 대한 태도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데요. 이를 크게 다시 우리가 본다면 국민이라든가 국가라 하는 어떤 부분들은 전체로 봤을 때 바로 문명이라고 하는 큰 거시적인 그 틀 안에서 봤다면 그 안에 하나의 하위적인 단편에 지나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문명이라는 것은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국민도 있고 또 그 안에 국가도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만큼 문명이라고 하는 하나의 단어는 좀 더 큰 단위로서 상위 체계로서 국민, 국가라고 하는 작은 단위보다 역사적인 왜곡이라고 하는 것이 적을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국가라고 한다면 그 국가가 위치하고 있는 입장에서 모든 역사를 기술하기 때문에 상당히 편협적이기도 하고요. 또 단편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죠. 대신 문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해당 국민과 국가는 작은 하나의 영역 안에서의 집단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점에서 토인비는 역사라고 하는 단위를 우리가 정의할 때 문명이라고 단위를 하고 문명 이전의 각각의 사회를 살펴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 중국, 유대 이런 역사의 과정을 길잡이로 해서 각각의 문명에 대한 역사적인 모델이라고 하는 것이 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1편에서 역사의 모습에서 시사하는 주요한 골자라고 보겠습니다. 2편의 주제는 문명의 발생 혹은 문명의 탄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 2편의 주제는 도전과 응전, 그리고 그것에 대한 부분을 나아갈 수 있는 창조성에 대한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주제입니다. 이 편 문명의 발생은 문제, 그리고 이제까지 가졌던 해답에서의 오류가 무엇인지라는 것을 먼저 살펴보고요. 그 다음으로는 도전, 비전, 그리고 웅전에 대한 개념들을 다룹니다. 역경이 갖고 있는 큰 효능이라고까지 표명했는데요. 역경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고난이라든가 어려움이라든가 이런 어떤 그 부정적인 측면이 아니라 역경이 갖고 있는 큰 강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거에 대한 부분을 살펴봅니다. 환경의 도전, 그리고 중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5가지의 주제를 담고 있는 것이 2편 문명의 발생인데요. 이 2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에서 토인비는 문명은 어떻게 태어나는가? 토인비는 우리 인류가, 그러니까 인종, 환경은 상당히 불충분한 유기체이다라는 것입니다. 불충분하죠. 완전한 어떤 하나의 유기체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하나의 생명을 통해서 이를 설명하고요. 그에 대한 걸맞는 해답은 신화 혹은 종교가 갖고 있는 통찰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메꿀 수 있다라고 합니다. 우리 인간은 약한 존재이고 또 완전한 존재는 아니잖아요. 계속 성장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환경도 그렇다고 보는 겁니다. 환경 자체도 유기체이니까요. 그런 비어있는 생명에 대한 완전하지 않은 우리들의 모든 것에 대해서 신화, 종교에 대한 통찰을 갖게 되는 경우죠. 그렇기 때문에 창조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만남이라고 하는 결과체이고 그 만남의 과정이 바로 우리가 지금 얘기한 2번째, 3번째처럼 도전과 응전, 그리고 역경이라고 하는 걸로도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묘사를 합니다. 대체로 도전과 그에 대한 응전은 실질적으로 효과적인 창조를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창조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모든 문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외부든 내부에서든지 강한 자극이라고 하는 조건들이 필요하고 그 도전에 대한 부분은 대신 너무 지나치지 않을 정도의 심각성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과도한 도전, 너무 과도한 역경이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1차 시에 우리가 비유했었던 청어라고 한 어떤 살아남는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긴장감, 어느 정도의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을 정도의 도전이라고 하는 것은 필요하지만 과도하게 심각할 정도의 도전과 역경은 외려 그 안에서 자포자기할 수밖에 없는 실패의 요인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문명으로 봤을 때 그러한 그 도전과 응전에 대한 부분을 함께 살펴볼 필요는 있겠죠. 그래서 이 편에서는 문명의 발생, 탄생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되었는가라는 것을 5가지의 주제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한 편의 주제는 문명의 성장입니다. 문명이 2편에서는 발생, 탄생이었고 그 탄생된 문명이 이제는 성장하게 되는 그 성숙하게 된 하나의 그 단계가 바로 3편의 주제이거든요. 3편의 내용은 성장이 정지된 문명, 또 문명의 성장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성격에 대한 부분을 논합니다. 또 성장을 분석하고요. 또 성장에 의한 분화에 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편의 주제는 문명의 성장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순조롭게 태어난 문명은 그 탄생 자체가 최초의 높은 장애를 뛰어넘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도전에 대해서 성공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후에는 저절로 발전이라고 하는 동력, 동기가 생겨나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끊임없이 노력해야 된다는 부분인데 그렇게 된 문명도 있고 또 그 성장이 정지된 문명도 실은 있겠죠. 따라서 언제나 반드시 자동적인 어떤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따라서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발생된 직후에 성장이 멈춰버린 몇몇에 대한 사회의 그 증거들이 수많은 어떤 증거들이 많이 있죠. 대다수 한 사회, 한 문명이 성장했다라는 것을 분석해 보았을 때는요, 대다수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바로 공통점이 어떤 도전에 대한 응전이 성공을 했고, 또 새로운 도전이라고 하는 것을 야기하는 어떤 동작들이 진행이 될 때 하나의 사회는 혹은 하나의 문명은 정말 계속 성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이 도전과
응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본적인 동기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도전 그리고 응전이라고 하는 것이 연속해서 멈추지 않고 계속 연속해서 일어나고 있을 때 그 움직임이 우리가 잘 지켜봐야 하는데 그 움직임은 어떠한 방향을 지향하는가, 어디를 바라보고 이 문명은 발전하고 나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주의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3편 문명의 성장은 하되 그 문명이 가지고 있는 가치, 지향점, 뭐 도착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중요하게 함의하고 있는 그런 나침판의 마지막 그 방향은 어디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도전과 응전의 방향이란 무엇인가? 해당 문명이 성장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요인이 바로 도전과 응전의 방향에 대한 설정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4편의 주제는 문명의 쇠퇴입니다. 2부의 문명의 탄생, 발생, 3부는 문명의 성장, 4편의 주제는 문명의 쇠퇴입니다. 하나의 문명이 발생하고 성장하고 그랬을 때 정말 좋겠지만 계속 성장하면 좋겠지만 내리막길이라고 하는 쇠퇴의 과정을 겪고 있는 문명도 분명히 있지요. 그러면 이 문명의 쇠퇴에는 문제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성격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결정론적인 해답에 대한 부분을 보고요. 환경을 지배하는 하나의 힘이 없어지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마지막 네 번째로는 자기 결정 능력의 저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환경을 지배하는 힘이 상실되어 있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결정에 대한 능력이 저하될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쇠퇴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사편에서의 내용에 있어서는 왜 과거에 존재했던 문명들은 계속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쇠퇴했는가? 무엇이 그러면 쇠퇴에 대한 주요한 요인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대다수의 문명들은 이렇게 쇠퇴라고 하는 것을 거칠 수밖에 없는가라는 것을 한번 또 보게 되는 경우죠. 토인비는 이러한 결정론의 모든 문명들이 단선적으로 또 비관론적으로 보는 것을 비판을 했고요. 이런 결정론에 빠지기보다는 문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을 유지하는 과정 속에 항상 성장을 동기화하는 원동력만 있을 수는 않은 거고요. 이렇게 유지를 방해하는 위험이 수많은 위험들이 도사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위험이 있는 거죠. 성장을 방해하는. 하나의 사회를 이끄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위험이 있는데 그 가운데 창조적인 지도력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합니다. 지도자의 창조력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면 창조적인 지도력은 창조력이 없는 대중을 이끌어 갈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훈련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결국 지도자가 필요하고 그 지도자는 창조력이라고 하는 능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경우죠. 그래서 하나의 사회가 힘을 상실하고 자기 결정 능력이 저하돼서 결국엔 하나의 문명에 쇠퇴하는 그 과정에 있어서는 창조적인 지도자라고 하는 영역에 대한 능력이 상당히 결정적인 요인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경우죠. 지도자가 창조적인 능력을 갖추지 못했을 때는 결국 이와 같이 문명의 쇠퇴라고 하는 그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그럼 문명이 끊임없이 성장하려면 우리 주위에 있어서 환경을 지배하는 힘을 잃지 않도록 혹은 자기 능력에 대한 결정 능력에 대한 부분을 저하시키지 않을 수 있는 요인들을 찾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4편의 주제는 문명의 쇠퇴에서 창조적인 지도력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5편의 주제는 문명의 해체입니다. 문명이 발생하고 성장하고 쇠퇴의 과정을 거쳐서 이제 마지막 문명이 해체되는 시기인 거죠. 그 내용이 5편에 소개되어 있는데요. 수많은 문명들은 대다수
성장의 가도를 거쳤죠. 바로 영광스러운 어떤 문명이 그 최대 있었던 시기가 대다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쇠퇴는 우리가 사편에서 봤듯이 불가피하게 또 자기 결정 능력이 쇠퇴하고 또 환경에 대한 지배 능력을 잃었을 때 쇠퇴기를 겪게 되고 지금 마지막 해체기까지 이제 오게 됐는데요. 대다수 그 과정을 거칠 때 이런 해체로 이어지는 동일한 형태가 있다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이 가운데서 대중, 국민들의 힘이 지도자에게서 분리된다면 지도자는 결국 견인력과 다른 어떤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대중들의 인기를, 여론을 이끌 수 없는 지도자가 됐을 때는 대중과 좀 더 상호작용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한데 외려 대중이 이 지도자로부터 멀어졌다라고 한다면 다시 그들을 끌어오기 위해서 폭력이라는 것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폭력을 통해서 본인이 갖고 있었던 예전의 영화를 누리기 쉽기 때문인 거죠. 그 기회를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서 대다수 이렇게 집단이 해체하게 되고 또 하나의 문명이 분해되는 과정을 겪게 된다라는 거죠. 이 문명의 해체에서는 해체가 갖고 있는 성질, 또 사회 안에서의 분열의 의미, 그 가운데 문명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있는 정신의 분열도 갖고 있겠죠. 해체기에 갖고 있는 사회, 그리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개개인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단절되는가? 또 해체는 어떠한 리듬에 대한 방식들을 갖는가? 해체에 따른 표준화라고 하는 6개에 대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는 것이 우리 이 5편의 문명의 해체입니다. 문명 해체의 주제에 있어서는 대중들의 힘을 지닌 지도자가 필요하죠. 그래서 대다수 문명의 해체에서는 대중의 힘을 잃어버리고 대중의 힘과 멀어지게 되는 지도자를 발견했을 때 결국 그 하나의 문명은 해체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5편의 내용이죠. 6편의 세계 국가라고 하는 주제 안에는 목적과 수단, 불멸의 환영, 또 마지막으로는 누구를 위하여 라는 것에 대한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 세계 국가라고 하는 주제 안에서는요, 하나의 사회가 분열된 과정에 진입을 하게 됐을 때는 대다수 많은 어떤 파편된, 나누어진 분류로 만들어낸 부분에 직면하게 됩니다. 세계 국가는 세계 전체를 망라한 것은 아니지만 대다수 하나의 큰 문명의 전체 영역을 포함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토인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계 국가는 그 자체가 목적인가 아니면 그것을 초월하는 수단이 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대다수 세계 국가는 불멸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게 되는데요. 대다수가 로마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 또 그리스 정교권에 있어서 동로마 제국, 제3의 로마, 우리가 모스크바 대공국 러시아 제국으로 부활했죠. 중국에서도 진, 한 제국이 수와 당 제국으로 부활한 데서 그 이유를 찾고 있습니다. 6편의 주제는 세계 국가의 역할은 무엇인가? 그 자체가 목적인가? 아니면 그를 초월하는 어떤 무형의 또 다른 것을 위한, 목적을 위한 이것이 수단이 되고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한 내용이 6편의 내용입니다. 7편 세계교회입니다. 토인비는 이 세계교회에 대해서 높은 수준의 종교에 대한 출현이 인류의 역사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합니다. 세계교회는 세계교회와 문명이 갖고 있는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한 부분을 살펴보고요. 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이 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문명의 역할은 무엇인가? 영향 요인에 대한 부분이죠. 그리고 지상에서 응전에 대한 도전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봅니다. 이렇게 수준 높은 종교의 출현은 우리 역사에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토인비는 새로운 종류의 사회가 바로 이렇게 세계교회이다라고 하는 종교에 대한 부분을 강조합니다. 현재 이르기까지 우리 인간들이 갖고 있는
정신적인 혹은 영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바로 초월적인 존재, 바로 우리 인격에 대한 부분, 인간의 생활에 종교라고 하는 것이 영향을 미치는 부분에 대한 것을 상당히 있는데 그런 종교에 대한 출현의 의미가 문명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라는 것에 대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8편의 주제는 영웅시대라는 겁니다. 영웅시대에 대한 내용은 비극의 과정이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영웅시대는 존재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문명은 항상 그 문명이 갖고 있는 결함도 있고요. 또 실패에 대한 요인으로 인해서 해체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의 사회가 치명적인 타격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해체되기 직전까지 이르렀을 때 결국 외부의 어떤 결정으로 있어 파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시대는 고도로 수준 높은 종교와는 달리 우리 문명의 역사에 큰 어떤 새로운 장도 열지 못합니다. 그런 영시대에 대한 비극의 과정을 거치는 문명을 분석해 보았고요. 9편은 문명의 공간적인 접촉이죠. 동시대의 문명의 만남, 또 그 만남의 과정, 또 만남의 과정을 거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같은 시대에 한 가지의 문명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한두 가지의 문명이 빈번하게 이제 접촉되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대다수 사건이 일어나고 큰 어떤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대다수 문명이 서로 엇갈려 있는 장소에서 이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희생자가 있겠고 또 공격자도 있겠죠. 또 하나의 이질적인 문화에 대해서 또 강제적으로 그 문화를 동화시키려고 하는 어떤 노력도 있게 됩니다. 이런 동시대의 문명 접촉이 가져온 어떤 사회적인 파장들 또 심리적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9편의 내용이었고요. 10편은 9편의 공간적인 접촉과 함께 시간적인 접촉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내용은 르네상스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합니다. 동시대에서 문명 접촉이 한 문명과 다른 문명과 마주치는 부분, 바로 시간이 오버랩되는 부분들인 거죠. 토인비가 얘기한 르네상스라는 것에 있어서는 이탈리아에서 그리스 문명을 재생시킨 사실에만 접근하는 것은 아니고요. 수많은 나라에서, 수많은 사회에서 르네상스 현상은 공통적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라는 것을 소개합니다. 11편은 역사에서의 자유와 법칙, 역사라고 하는 것이 또 문명에서 같이 하나의 법칙이 이제 통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연 법칙에 대한 우리 인간 생활의 복종들, 또 그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우리 인간성, 또 반항적인 부분들, 또 신이 얘기하고 있는 법칙에 대한 부분들을 11편에서 소개하고 있고요. 12편을 볼까요? 12편의 주제는 서유럽 문명의 전방입니다. 그럼 앞으로 서유럽이라고 문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예견하는 경우죠. 그래서 문명사에 대한 증언, 또 기술, 전쟁, 또 계급, 투쟁, 고용이라고 하는 주제들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토인비는 어떻게 해서 역사가 쓰이는가, 또 역사는 무엇인가 라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직접적인 대답을 하는 건 아니지만요. 모든 사실, 모든 역사와 문명들은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일어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또 하나하나 그대로에 대한 이야기를 담는 것도 함께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왜 역사를 연구하는가 라고 하는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내용들이 12편에 소개되고 있는 경우죠. 역사의 연구에서 문명의 교차로에 대한 부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명의 교차로란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길목, 전쟁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지역이 팔레스타인, 두 번째는 중앙아시아의 아라레 지역, 세 번째는 바로 우리 조국 한반도를 얘기합니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문명의 교차로이죠. 그만큼 전쟁이 빈번했습니다. 은근과 끈기를 통한 성공적인 응전, 또 그 안에서 우리 한반도는 사회적인 정의에 대한 불멸의 열정을 갖고 있는 국가입니다. 더 나아가서 창조적인 지성의 전통을 갖고 있는 나라이죠. 수많은 도전과 응전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시대에 여러분 각자가 갖고 있는 도전과 응전의 시대에 위치하고 있는 우리들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고전을 통해서 두 가지에 대한 질문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나는, 여러분은 창조적인 소수자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나는 비창조적인 다수자로서 미메시스를 추구하는가? 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역사의 연구라고 하는 고전이 갖고 있는 도전과 응전에 대한 가치를 고민해보는 진지한 시간이 되셨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역사 분야, 역사의 연구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전과 응전의 역사를 논하다 역사의 연구 감사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